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대비 필기 시험 준비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달이론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청소년 시기의 자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 42페이지 아랫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 아래쪽입니다. 양가로 7번에 보면 청소년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청소년 자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뭐 억울함, 뭐 부당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항의의 표시로 자살을 하는 일반적인 뭐 성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성인들이 자살의 원인으로 갖게 되는 그런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갖는 또 독특한 또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42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일반적으로 뭐 모멸감이라든가 뭐 부담에 대한 어떤 억울함 또는 스트레스라든가 우울 이런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 외에도 4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나와 있죠. 한 제가 8가지, 9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각각의 내용들이 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 자극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굉장히 어떤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래서 조금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심소붕괴하거나 아니면 과잉 일반화와 같은 그런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아주 계획된 뭐 기획이 되어 있는 자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어떤 뭐라 할까요? 욱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살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모방 자살과 같은 우리가 보통 뭐 베르테르의 효과라 그래서 어떤 그 모방적인 태도 원인으로 인해서 자살한다든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했다든가 아니면 뭐 가수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슬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청소년 시기에 보여주는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의사표시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지나치게 좀 강렬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청소년이니까 아무래도 학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니까 학업의 문제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소년 시기에 보여주는 독특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친구와의 동일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시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뭐 정신적증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그러한 동일시의 개념과 유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또 자기의 죽음과 동일선상에 놓고 친구가 자살하게 되면 자기도 자살을 해야만 친구로서의 또 우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동가치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동일시가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청소년 시기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구입이라든가 또 용돈 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유흥비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잘 조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최근에 잘 보이는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좀 독특한 부분, 그러니까 성인의 어떤 자살의 원인과는 좀 다른 원인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면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1번과 2번 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43페이지 양가로 8번에 보게 되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라든가 개인적 우화 또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청소년기에 독특하게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사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상권인데 학원에 가게 되면 청소년의 이해라고 하는 우리 제 6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더불어서 제가 6군에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달 전 단계를 보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기를 끝나고 나면 이제는 보통 한 25세, 20대 중반부터 뭐 30대 중반 내지는 40대까지의 바로 성인 초기 혹은 우리가 청년기라고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기는 에릭 에릭슨이 말하는 그 8단계 중에서도 6단계에 해당되는 친밀감과 고립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5세 정도 되면 우리 나이 때도 보면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는 뭐 군대 문제 때문에 조금 2, 3년 늘어지긴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으로 봤을 때 군대 문제를 빼고 나면 보통 한 25세 정도의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시기죠. 이럴 경우에 그야말로 기성 어떤 그런 사회 조직과의 어떤 잘 친밀감을 가지면서 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잘 들어오지 못해서 그야말로 아웃사이더, 고립감을 느끼는 한 개인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에릭 에릭슨은 6단계에서 친밀감과 고립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생애 어떤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성인 초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청년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모든 기관이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간들은 한 25세에서 27세가 가장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뭐 근육질이라든가 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도에 오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년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발달보다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점점점 완성체로서의 그러한 인간이 되어가는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신체적 발달이라든가 또 인지적 변화도 굉장히 이제 최고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건강 상태 등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점점점 이제 대인관계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커지면서 점점점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기는 또 사회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녀에 상관없이 이제 20대 후반 되면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모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모든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출 문제 내지는 이 청소년 상담사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가운데 보면 제가 양가로 2번에 바로 그 여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 그 필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원칙 또는 어떠한 과정 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배우자를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원칙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놨는데요. 그 처음에 보면 근접성의 여과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뭐 운명처럼 아주 우연히 만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혼 상대자가 보통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어떤 무역회사에 다니게 되면 무역회사의 어떤 뭐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가 하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그 바운드라인이 자기 어떤 그런 통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뭐 관심도 가지게 되고 뭐 사랑도 삭트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근접성의 어떤 여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더더욱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매력 여과입니다. 아무래도 뭐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내 타입이 아니야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녀 간에 있어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좀 작동이 되어야 배우자로서 선택이 된다. 그 다음 또 사회적 여과도 있죠. 사회적 여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서로 사는 형편 아니면 어떤 생활 수준 아니면 또 자라온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경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과된다, 필터링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보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치 여과도 있죠. 일치 여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취미가 같다든가
하는 일이 똑같다든가 좋아하는 일이 똑같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아, 그 사람은 참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 왜? 뭐 좋아하는 게 같다라든지 뭐 색깔이 좋다든지 아니면 무슨 취미생활이 비슷하다든지, 그죠? 어떤 똑같은 무슨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TV 프로를 좋아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남녀간에 보면 어떤 사랑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이런 어떤 일치성 같은 공감성 이런 것들이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닌 사람은 여가가 된다. 그 다음 또 상보성이 여가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상보성이니까 서로 상자에 서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키가 작은 여자는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고 또 키 큰 남자들은 또 키가 좀 작은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딱 정해진 원칙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든가 또 결혼의 배우자로서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보적이니까 내가 있는 거 주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주고 또 상대방이 있는데 나이가 없으면 상대방이 또 나에게 또 나를 또 채워주고, 그죠?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보적인 어떤 내용으로 여가가 된다. 마지막으로 준비성의 여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그래 나랑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뭐 나랑 사는데 뭐 집 한 칸이라도 있냐? 뭐 아파트라도 있냐? 뭐 이런 거 뭐 내가 너 데리고 사는데 집도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조건이기도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 이론, 필터링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꼭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역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자녀의 어떤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고요. 역시 또 직업의 세계가 중요하죠. 이때는 20세 중반이니까 이제 결혼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는 또 직업의 세계를 다루게 되고 직업을 가져야만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45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 사이에라고 하는 분이 성인기 인간 발달 단계 모형이라고 해서 5단계로 얘기했습니다. 그 성인기니까 25세부터 보통 한 55세, 60세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1단계는 획득 단계라고 해서 아동기를 지난 청년기에 이제 직업을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결혼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취 단계로서 성인전기입니다. 보통 이제 직업의 어떤 완성, 직업을 갖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책임 단계라고 해서 성인중기, 보통 뭐 팀장, 뭐 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부서의 장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시기. 그 다음 이제 실행 단계라고 해서 중기 일부 정도가 되겠죠.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가장 활발한 그런 사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재통합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때는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에 그러니까 갈무리하는, 그러니까 뭐 고령자는 아닙니다만은 중고령자급에 속하는,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서는 최고조의 어떤 뭐 임원이나 부장 마르봉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어떤 일에 있어서 효과성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가 49세에서 한 52세 정도 사이 됩니다. 이때가 회사에서 보면 보통 부장 마르봉이나 임원급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다룰 수가 있고 자기의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터미네이트 종결 짓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런 생산성을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재통합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에 5단계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세 이후에 이제 성인기, 성인중기가 시작되는데요. 나이로 보면 중년기라고 해서 40세부터 65세 사이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또 뭐 청소년법 이런 데 보면 또 나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만 요것도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죠? 이 고령자인데 보통 고령자는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령자 앞에 또 준고령자가 있어요. 준고령자는 또 50세 이상입니다. 좀 너무 빠르죠? 나이가 50세면 요즘 뭐 거의 뭐 아직까지 뭐 청춘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활동하는 그런 데인데,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여기에 속하거든요. 제가 이제 50대 딱 초반, 50대 딱 걸려 있는데, 그걸 저보고 준고령자 그러면 좀 억울하긴 해요. 아직도 저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왠지 중고령자가 되면 이제 막 인생 다 끝나갔던 느낌이 그런 들 텐데, 이 5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중고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낮은 나이에 아주 뭐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 장년이라고 합니다. 장년이라고 해서 고령자하고는 아직까지는 고령자까지는 아니어도 아직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로서 장년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40세부터 65세 사이에 장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씩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죠. 뭐 치아, 이빨도 좀 안 좋아지고 눈도 시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흰머리가 조금 나기도 하고 앞머리가 빠지면서 대머리가 이제 좀 생기기도 하는, 그 신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뭐 신체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보인다 돼 있고요. 그래서 신체적 변화에 보게 되면 뭐 감각기관의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시각과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기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경령기 내지는 폐경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중년의 위기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중년의 위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중년의 위기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중년에 찾아오는 4가지 위기,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신체의 노화 문제라든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 또 사회 문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문제, 또 이별과 상실감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죠. 이별이라는 것은 물론 뭐 배우자와의 사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부모님과의 사별이죠. 이제 이 나이 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별과 어떤 상실의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바로 이 중년기에 찾아오는 4가지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중년기에 찾아오는 4가지 이 어떤 상실의 또는 스트레스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노화의 문제, 요거 4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변화의 단계에서는 단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약화되기 시작하지만 장기적 기억 능력은 장년기에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단기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단기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 내지는 뭐 지식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억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아주 순간적으로 탁탁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년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을 때 여전히 뭐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년기 때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단기적인 기억력은 좀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 장기적 기억,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의 어떤 의미 같은 거죠. 의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 같은 거죠. 생활의 지혜라든가 노하우 같은 거죠. 노하우. 그죠? 노하우 같은 이런 기억은 뭐 작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적 기억력이냐 장기적 기억력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장년기의 특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변화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지능, 태어나면서 각각 나오는 어떤 그런 선천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또 이 시기에도 뭐 높은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학업 기술을 성취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오히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단기적
기억력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좀 더 길게 어떤 이런 기억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 차원에서 다른 변화를 보면 획득된 지식과 선천적 능력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감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천적 지능 능력 같은 경우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기억력이라든가 지적 능력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서는 수행 속도가 또는 이제 반응 시간 같은 것이 늦어지게 되겠죠. 조금 이제 둔해지는 겁니다. 감각 기관들이 조금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텔이라는 분의 이론인데, 이 카텔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바로 이제 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뭐냐면 유동적 지능과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보면 유동적 지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게 나온 청년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라이징,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정화된다는 거죠. 결정체.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은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지혜 같은 겁니다. 지혜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삶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있죠. 뭐 생활의 달인에서 보이는 그러한 지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카텔이 말하는 유동성 지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결정적 지능은 노인 지능이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노하우라든가 자기 삶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혜로움 같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러한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두 문제,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 그리고 단기적 기능과 장기적 지능에 관한 이런 부분이 장년기 때의 어떤 지적 능력의 변화를 묻는 문제로서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문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이제 장년층에 찾아오는 심리 사회적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 운영, 그 다음 자녀 양육 이런 부분 여러분은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직업 관리도 역시 뭐 독특한 내용은 없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기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47페이지 그 방과후 5분에 나오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막 떠나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48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탈부모기입니다. 이때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떠나는 거죠. 둥지를 떠나게 됨으로 해서 남아있는 이제 부모들이 어떤 빈둥지의 증후군을 느끼면서 어떤 우울증 같은 거라든가 자녀가 떠나감으로써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슬프게 얘기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두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로서 오히려 뭐 만족도가 증가하는 부부도 있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관되게 다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떠나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담도 좀 줄고, 또 어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도 좀 안 뺏기니까 오히려 부부간에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금술이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포지티브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네거티브하게 오히려 자녀가 떠남으로 해서 어떤 그동안 자녀가 이렇게 좀 완충 역할도 해주고 부부간의 갈등 문제도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완화되었던 것들이 그야말로 그게 이제 표면으로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년기 또 이혼의 문제가 요즘 우리가 뭐 항원 이혼 이런 문제가 막 나오는데 기출 문제에 보게 되면 중년기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부모와 이혼과 관련해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때 부모의 어떤 그런 이혼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좋지 않은 내용으로는 자녀가 오히려 막 자기의 어떤 자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헤어진 이유가 내가 뭐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뭐가 좀 제대로 뭘 못해서 우리 부모가 맨날 싸우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3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어머니 남아 관계가 아닌 관계가 어머니 여아 관계보다 이혼에 의해 더 많은 손상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엄마와 아들 관계가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와 딸들 관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그런 이혼에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더 잘 적응한다. 이것도 재밌죠, 그죠? 어머니가 재혼을 하거나 부모가 재혼을 특히 엄마가 재혼을 할 때 남자애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딸들은 엄마의 재혼에 의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마 이게 뭐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어떤 연장선이 있는 것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 딸들이 여아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게 되면 여아들은 부나 모의 재혼 후에 남아들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적응하기 어려움을 겪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 8번에 볼까요? 이혼은 남아들에게 더 외상적이지만 재혼은 여아들에게 더 외상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혼에 따르는 남자 아이들이 더 충격을 받는 반면에 재혼에 있어서만큼은 여자 아이들이 더 충격을 받는다. 이런 문제도 사실 청소년 시기와 또 어떤 그 부모의 어떤 이혼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출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청소년기와 또 장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중장년과 관련해서 장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단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후기 내지는 노년기 문제까지 다루어서 전체 발달에 관한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48페이지 융의 이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